안녕하세요. 제 첫 번째 팟캐스트의 주제로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코로나 전과 후에 취미가 달라졌나요? 저는 코로나 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국내나 해외여행도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코로나 후에는 혼자 하는 활동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활동, 야외활동, 대인관계 활동이나 외식은 크게 감소한 반면 영상 콘텐츠 시청, 요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문화활동이나 야외활동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 예능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영상 말고도 웹소설이나 웹툰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영화관이 실내이고 사람들도 많고 음식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관에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로는 영화관에 간 적은 없고 이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봤었어요. OTT 서비스의 인기로 영화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면서 영화관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관은 영화관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영화관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로 인한 영화관의 변화나 영화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가 1년이 넘어갈 때쯤에 정말 답답하고 집에만 있고 잘 안 움직이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운동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동안 홈트를 정말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홈트는 홈트레이닝의 줄임말로 집에서 하는 운동을 말해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학생들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회사원들도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활동량이 많이 줄고 편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갑자기 살이 찐 확진자라는 말도 유행했어요. 코로나 확진자라는 말을 이용해서 살이 확 쪘다고 해서 확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찐 사람들을 위한 홈트 영상도 굉장히 많았어요. 부위별 운동 방법도 있고 유산소 운동도 있고 재미있는 운동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도 홈트를 많이 했었어요. 필라테스나 PT를 하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 밴드나 필라테스 기구를 파는 사업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운동하러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필라테스, 요가를 다니고 있긴 해요. 저는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 온라인 강의가 많이 생긴 것을 봤었어요.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베이킹, 그림 그리기, 목걸이나 팔찌 만들기, 비누 만들기 같은 만들기 강의부터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기, 게임 개발하기,
어플 만들기, 포토샵 등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종류의 강의가 많이 생겼어요. 저는 여기에서 베이킹이랑 비누 만들기를 해봤었는데 강의를 살 때 재료도 같이 사면 택배로 받아서 만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할 것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여러 종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뿐만 아니라 자기계발로 회사나 학교 끝난 후에 자격증 수업을 듣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만들기 강의를 듣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다양하고 유익한 강의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서 취미나 자기계발을 쉽게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생긴 저의 새로운 취미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저에게 학원에 가서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영어회화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돼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언어 교육 플랫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면서 처음으로 언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어봤어요. 코로나 전에는 원어민에게 온라인에서 1대1로 언어를 배우는 게 조금 낯설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한두 번 듣다 보니까 언어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져서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듣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로 학원도 많이 닫았었는데 그래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기사도 봤었어요.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언어를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다면 장점이나 단점을 댓글로 공유해서 같이 생각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였던 취미 활동을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전과 후의 취미 차이나 코로나 후에 새로 생긴 취미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두 번째 팟캐스트에서는 한국의 계절별 특징과 제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5월의 한국은 봄이지만 요즘 날씨는 완전 여름 날씨예요. 먼저 봄의 특징을 말해보면 일교차가 정말 심해요. 일교차는 아침에는 춥고 오후에는 더워서 온도 차이가 심한 것을 말해요. 봄은 아침, 밤에는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따뜻하거나 더워요. 그 온도 차이가 커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일교차가 매우 크고 낮 최고 온도는 32도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봄에는 보통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는 뉴스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한국의 봄은 3월부터 5월까지인데 3, 4월에 점차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꽃이 피는 시기에 갑자기 추워져서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이 춥다는 의미에서 꽃샘추위라고 해요. 꽃샘추위가 지나고 4월에 꽃이 만개하기 때문에 이때 축제가 많은데 특히 벚꽃 축제가 많아요. 꽃이 만개해도 그렇게 엄청 따뜻하진 않아서 다들 가디건이나 겉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겨울에 입지 못했던 예쁜 옷들을 많이 입을 수 있어서 트렌치코트, 가디건, 니트, 셔츠 등을 많이 입을 수 있어요. 봄의 제철 음식은 냉이, 두릅, 달래, 쑥 같은 나물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봄에 두릅 비빔밥을 해 먹어봤어요. 달래로는 달래 된장국도 많이 끓여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제철 과일은 아무래도 딸기겠죠. 봄에 딸기에 관련된 디저트가 정말 많이 생겨요. 이때 시즌 메뉴로 생딸기를 이용한 음료나 디저트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진짜 봄이 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딸기는 이때 아니면 다른 데는 너무 비싸서 봄에 많이 사 먹어요. 6월부터 여름이 시작되는데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해요. 그리고 낮이 길어져서 해가 새벽 5시 정도에 뜨고 저녁 8시 정도에 해가 져요. 그리고 비가 자주 내리고 정말 습한데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기간을 장마라고 해요. 장마 때는 비가 자주 내리고 흐리고 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걸 불쾌지수라고 해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피부가 끈적거려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여름에는 반팔이나 민소매, 반바지를 자주 입고 대중교통이나 회사에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서 추울 때도 있어서 얇은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양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안 들고 다녔는데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피부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더우면 양산을 들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밤에도 정말 더운데 그것을 열대야라고 해요. 열대야일 때는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더워서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름에는 방학이나 휴가가 있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도 많아서 밖에서 많이 놀다 보니까 재미있는 추억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공포 영화도 많이 개봉해요. 공포 영화를 보면 오싹해지면서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계곡이나 바다, 수영장을 많이 가요. 혹시 한국에 있는 워터파크를 가보셨나요? 그 수영장 안에 정말 큰 슬라이드나 파도풀도 있어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음식점도 있어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데 저는 바다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름에 바다에 가서 휴가를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산속에 있는 계곡에 갔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한 후에는 여름에 자연에 가서 휴가를 보낸 적은 없고 집에서 보내거나 작년에는 개인 수영장이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코로나가 시작한 후에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여름의 대표 음식은 수박, 참외, 복숭아, 삼계탕, 냉면 등이 있어요. 여기서 삼계탕만 뜨거운 음식인데 삼계탕을 여름에 먹는 이유는 닭과 인삼이 열을 내는 음식으로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을 주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몸 밖이 뜨거운데 너무 더워서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먹게 되면 몸 안은 몸 밖과 반대로 차가워져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을 내기 위해서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간 삼계탕을 먹어요. 다음은 가을인데 보통 9월부터 11월을 가을이라고 해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를 환절기라고 하는데 이때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심해져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환절기 때는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건조해져서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예요.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들고 단풍을 구경하러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산불도 자주 나요. 가을에도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가을은 보통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더운 여름에 입지 못했던 다양한 옷들을 입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도 길어져서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과 가을이 거의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더 심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노력이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노력은 일회용품과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배달 음식은 플라스틱과 비닐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집에서 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더위를 많이 안 타서 에어컨을 잘 안 틀긴 해요. 그래도 열대야여도 최대한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로 버티려고 하고 여름이 되어도 참을 수 없이 덥기 전까지는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여러분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 제철 음식도 빠질 수 없겠죠. 가을에 많이 먹는 과일은 사과, 배가 있고 옥수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해산물도 제철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산물 중에는 고등어, 전복, 굴, 게 등이 있어요.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에요. 한국의 사계절은 특징이 정말 뚜렷해서 겨울에는 정말 추운데 낮에는 보통 영상 10도, 아침이나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정말 추울 때는 영하 20도까지도 내려가요. 겨울에 갑자기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때를 한파라고 해요. 한파일 때는 집에 있는 수돗물이 얼 수도 있고 배수구가 얼어서 세탁기 물이 역류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얼 것 같으면 사람들이 물이 얼지 않게 수돗물을 조금 일부러 틀어놔요.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또 겨울의 특징은 낮이 짧고 밤이 길어서 보통 해가 아침 7시에서 8시 정도에 뜨고 오후 5시 정도면 깜깜해져요. 그래도 겨울에는 눈도 오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해 겨울에 처음 오는 눈을 첫눈이라고 하는데 첫눈은 보통 11월 중순에서 말에 내릴 때가 많아요. 첫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설레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첫눈이 올 때 좋아하는 사람이나 애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학생 때 수업을 할 때 첫눈이 오면 다들 밖으로 나가서 눈을 구경했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쌓이면 친구들하고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곤 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눈이 많이 쌓이면 눈사람이나 눈오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에는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한국어 수업하면서 자신의 나라에 눈이 안 와서 한국에서 눈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제게 눈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눈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눈이 올 때는 예쁘지만 눈이 오고 그게 얼면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위험하고 너무 불편해요. 실제로 빙판길에서 넘어진 적도 있고 겨울에 빙판길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눈이 녹으면 땅에 물이 많아지고 도로가 더러워져서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눈이 오면 차도 많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을 때도 많고 차 사고가 나기 쉬워져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많은 양의 눈이 한꺼번에 오는 것을 폭설이라고 하는데, 폭설이 계속해서 내리면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정전 같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치우는 제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집 앞에 눈이 쌓이면 눈을 치워야 해서 겨울에 집 앞에 눈을 치우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겨울은 정말 춥기 때문에 보통 안에 따뜻한 옷을 여러 번 입고 패딩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외와 실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겨울에는 굴, 가리비, 광어, 무 등이 제철 음식인데, 겨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음식들은 간식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붕어빵, 호빵, 군고구마가 있고 과일로는 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침대 안에서 귤을 까먹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길거리에 붕어빵이나 호떡을 파는 트럭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먹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팟캐스트는 어떠셨나요?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계절의 특징과 제철 음식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팟캐스트의 주제는 시간 관리예요. 여러분은 혹시 계획적인 편이신가요? 하루를 시작할 때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저 눈앞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시나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계획적인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고 있진 않아요. 학생 때는 아침에 몇 시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까지 정해서 할 일의 목록을 만들어서 지켰고 1년, 한 달, 그리고 한 주 하루 순서로 계획을 만들고 지켰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난 후에는 계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스스로 피드백하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제 자신에게 스트레스이기도 했고 요즘은 워낙 정신이 없고 바빠서 해야 할 일만 적어놓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을 변경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곧 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학생 때는 과제나 시험처럼 해야 할 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제 자신 스스로 할 일을 정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기에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데 몰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프리랜서로 모든 일이 다 저에게 달려있고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저에게 달려있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시간이 돈이라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있나요? 저는 다이어리와 구글 캘린더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사실 다이어리는 시간 관리보다는 생각 정리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나 일기를 쓰는 용도이긴 한데 하루가 끝나고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서 시간 낭비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곤 해요. 다이어리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쓰고 그 시간에 한 것이 일인지 일에 관련된 것인지 자기 관리에 해당하는 것인지 개인적인 일인지 등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칠하고 무엇에 시간을 많이 썼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다이어리에는 중요한 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갑자기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해야 할 것들을 적고 어플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캘린더는 스케줄 관리로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 예약이 잡히면 보통 구글 캘린더로 연결돼서 그것으로 수업 스케줄을 관리해요. 그래서 수업 예약이 들어올 때마다 스케줄 관리를 수시로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열어놓고 수업 예약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사이트 두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게 되면 한 학생의 수업을 취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스케줄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 시간을 착각해서 잘못 설정하면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때도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수업 시간 관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달력이나 메모를 사용해서 해야 할 일과 기억해야 하는 일을 수시로 적어 놓는 편이에요. 저는 일할 때 컴퓨터와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핸드폰이랑 컴퓨터에 기록해 놓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가끔 일하다가 그거 해야 되는데 하고 적어 놓지 않으면 항상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랑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도 적어 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끔 학생들의 나라, 취미, 여행 경험 등 적어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서 나중에 학생의 나라를 잘못 말해서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적는 것을 습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하고 문제가 생겼던 적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을 까먹는다거나 수업 시간이 겹쳐서 하루 전에 한 학생의 수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때가 꽤 있었어요. 사실 저도 언어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수업을 취소당하거나 갑자기 수업 시간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시간을 조절해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듣는 거고 수업도 학생과 강사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은 괜찮지만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강사분을 만났을 때는 더 이상 그분에게 수업을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재미있어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강사님을 더 이상 못 믿겠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때로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정을 잘 알아서 제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프로페셔널, 한국어로 전문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최근에 슬럼프가 와서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모든 게 재미가 없어지는 시기를 노잼 시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생의 권태기라고도 볼 수 있는 노잼 시기가 제게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 왔었어요. 사실 모든 게 재미없고 하기 싫기도 했고 그때 갑자기 투잡을 하게 되면서 하루에 거의 12시간 넘게 일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더 슬럼프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해야 할 일인데도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30분 걸릴 일을 2시간 넘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계속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의미 없는 것들을 하면서 보낸 적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 제가 가진 버릇 중 나쁜 버릇인데 바로 핸드폰으로 의미 없는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유튜브나 SNS로 정말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분야인데 그냥 무언가를 계속 봐요. 근데 사실 나중에 그게 뭐였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보는데 시간을 2-3시간씩을 쓰니까 일도 잘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시간을 낭비했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도 가끔 그래요. 그래서 이 버릇을 진짜 고치고 싶어요. 지난 2-3개월 동안 슬럼프를 겪었었는데 요즘은 카페 일도 줄이고 한국어 강사일도 좀 여유로워져서 쉴 시간이 많아지니까 생각 정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조금씩 하니까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인생의 권태기를 느낄 때 인생 노잼 시기일 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계획을 세울 때 휴가나 휴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시간을 먼저 정하래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요즘은 여행이나 휴가, 쉴 시간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기로 스스로 정했어요. 더 오래 일하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뭔가 일하려고 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자유시간으로 쓰니까 마음도 더 편해지고 10시 이후에는 쉴 수 있다. 조금만 힘내자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니까 일할 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거의 2년 동안 못 가다가 올해 여름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 계획을 세우니까 여행 가기 전에 열심히 일하자 라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잘 버티면서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는데 좀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체력이 안 좋아져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체력이 안 되니까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도 무섭고 힘이 없어서 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었는데 운동을 2년 정도 꾸준히 하니까 요즘은 체력이 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예전처럼 죽을 것 같진 않고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이 별로 없어도 꼭 운동을 가는 편이에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라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을 봤었어요. 미라클 모닝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서나 운동, 공부 등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다르지만 주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하는 이유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나쁜 습관을 고치고 자신을 다잡으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저도 미라클 모닝을 해보려고 했는데 보통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들은 밤 9시에서 10시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이 10시에 끝나서 보통 밤이나 새벽에 집중이 잘 되기도 해서 미라클 모닝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미라클 모닝처럼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더 명확하게 세울 수 있고 시간 관리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또는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직종에서 일해봤어요? 아니면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계속했고 회사에서 한 번 일해봤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정규직인 사람들도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비정규직은 계약직으로 정규직과는 달리 근로 방식이나 기간 등이 다르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정규직과 월급도 다르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게 돼서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한국어 강사의 경우 대학에 있는 어학원이어도 보통 다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회사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대 후반이니까 스펙 쌓으면서 취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나요? 한국에서는 취업하고 싶은 곳마다 다르겠지만 취업 준비라고 하면 보통 어학 성적, 대외 활동, 자격증, 인턴십 등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학점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학 성적은 보통 영어나 제2 외국어를 준비하고 영어는 토익이나 오픽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대외 활동 경험은 보통 대학교 다닐 때 많이 해요.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커말이랑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국 역사 시험인데 이것들을 많이 준비해요. 물론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직종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자격증이 달라져요. 인턴도 하긴 하는데 요즘 인턴도 구하기 어려워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를 다닐 때 학점 관리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 때가 되면 학교 도서관을 24시간 개방해서 학교에서 거의 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아침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면 학생들이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고 그 앞에 에너지 음료가 막 4-5개씩 있고 커피도 엄청 많고 해서 좀 놀랐었어요. 방학 때는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제 경험으로 말하는 거라서 아닌 경우도 많지만 주변을 보면 보통 대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는 여행 많이 가고
3, 4학년부터는 스펙 쌓을 준비를 하곤 해요. 이렇게 스펙을 쌓고 자기소개서도 준비하고 회사 시험 준비도 해요. 한국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서는 시험을 봐요. 회사마다 당연히 과정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서류 합격을 해야 돼요. 서류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게 돼요. 시험을 합격하면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면접에서 합격을 해야 취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면접을 합격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과정이 정말 어렵고 한 단계 통과하면 또 다음 단계가 있고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합격하면 그 전 단계를 다시 다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다 통과해도 면접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끝이기 때문에 면접 합격할 때까지 매일매일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을 봤었어요. 보통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은 이렇게 진행하고 다른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서류를 넣고 바로 면접 보고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도 그렇게 회사를 다녔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취업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직장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회사를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복지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은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복지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경험도 없어서 월급도 많지 않았지만 회사에 식당도 없었고 식비도 10만 원도 안 줬었던 것 같고 업무 환경도 안 좋았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복지는 무엇인가요? 보통 복지라고 하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거나 식사나 식권 제공, 보너스, 경조사 휴가나 지원금, 유류비 지원이나 자사주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것 등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계발 지원금을 주는 회사도 꽤 본 것 같아요. 요즘 대기업에서는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 막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로 해서 출근 시간도 자기가 정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지 자신이 정해서 일하는 기업도 있고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출근했을 때 원하는 자리를 예약해서 일하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진짜 소수고 아직은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야근도 하고 휴가 낼 때도 눈치 보이는 회사가 훨씬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퇴근 시간까지 일을 못 끝내면 야근을 하면서 일을 끝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끝내려면 진짜 8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점심시간도 줄이면서 일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거의 퇴근 시간에 퇴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 성장 가능성도 중요하겠죠.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자신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회사면 다니면서 보람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회사에서 일하는 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주에 5일, 8시간씩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냥 뭔가 일이나 돈을 위해서 사는 느낌? 저는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인생의 목적이 돈이나 일이 되는 느낌이라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을 엄청 잘 벌진 못하지만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시간도 보장되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일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인터넷만 연결되고 환경만 조용하면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프리랜서가 불안정한 게 가장 큰 단점이잖아요. 근데 정말 불안정하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불안정해도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의 일 문화는 어떤가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중 어디에 살고 싶어요? 대도시에 살면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대도시는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하는데 한국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로 나눌 수 있지만 보통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하고 비수도권은 이 세 군데를 뺀 곳을 말해요. 이 팟캐스트에서 대도시를 수도권, 특히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도시에 살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정말 많죠. 그리고 사람도 훨씬 많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어요. 미술관, 전시회, 예술 공연, 영화관, 박람회 등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어요. 중소도시나 소도시에서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수도권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모여 있어요. 콘서트, 뮤지컬 같은 공연이나 행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편이에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공연장,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백화점이 많고 대중교통이나 상권도 중소도시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 차가 없어도 쉽게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시설과 상권들이 몰려 있으니 일자리도 많고 일이나 알바를 알아보거나 하기도 더 쉽죠. 그리고 수도권에는 교육시설도 몰려 있어요. 대학교나 대학원, 초, 중, 고등학교가 많아지면서 잇따라 학원들도 많아진 거죠. 그래서 대도시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북적이고 큰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쁘고 놀거리도 많아서 활기찬 분위기예요. 문화생활이나 유흥도 즐길 수 있어서 밤늦게까지도 운영하는 가게도 많고 밤늦게까지 길거리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도시의 장점을 알아봤는데 대도시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단점들은 장점들과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문화생활이 있고 접근성도 쉬운 대도시는 보통 집값이 정말 비싸고 물가도 비싸요. 다른 중소도시에서 넓고 깨끗한 집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대도시에서는 정말 작고 오래된 집에서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많은 대신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경쟁이 심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원들이 많아서 다들 바쁘고 여유가 없고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엄청난 교통체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이나 행사, 박람회 등을 보려고 가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하러 가면 사람이 정말 많고 복잡하고 어딜 가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유명하거나 맛있는 식당들은 예약을 필수로 하거나 줄을 오랫동안 서서 기다려서 먹어야 해요. 그럼 중소도시, 비수도권은 어떨까요? 일단 장점은 집값이 수도권보다 저렴하다는 거겠죠. 서울에서는 작고 오래된 건물에 살 돈으로 비수도권에서는 보다 넓고 깨끗한 새 건물에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붐비지 않고 보다 한가롭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어요.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비수도권이지만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살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주변의 마트, 은행,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사실 지역 간 불균형이 큰 편이에요.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인구, 문화생활, 편의시설 등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비수도권에 살면 이런 편의시설이나 공연, 행사 등 문화생활을 즐길 때 제약이 꽤 많은 편이에요. 서울보다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지하철이 별로 없는 지역도 있고 버스도 적고 서울로 갈 때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중에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서울에 살진 않아요. 대중교통으로 서울까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사는데 사실 저는 서울에 살고 싶진 않아요. 극단적이지만 단 한 번도 서울에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수도권이어도 서울과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살면 서울보다는 사람이 적고 대중교통도 더 불편하고 문화생활도 많이 없긴 해요. 그래도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 은행, 의료기관, 학원, 스포츠센터 등 편의시설과 문화생활을 즐길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기에 불편하진 않아요. 저는 일이 있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 보통 서울에 가긴 하는데 서울에 갔다 오면 정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나 차들이 정말 많고 조금 유명한 카페나 식당에 가면 항상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사람들이 붐벼서 예민해지고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공연이나 행사, 박람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많이 안 가게 되고 옷 사러 백화점이나 큰 쇼핑몰에 갈 때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고 문화생활을 안 한다고 해도 비수도권이나 지방에 사는 건 조금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계속 수도권에 살았고 비수도권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보거나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갈 때 보면 평화롭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긴 하지만 불편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거를 생각한다면 사실 나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20대 후반이어서 도시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만약 제가 나이가 든다면 저는 비수도권에서 살고 싶어요. 사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사는 것도 답답하거든요. 언젠가는 시골 쪽에 제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게 꿈이에요. 근데 사실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은 어때요? 집을 구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보나요?
보통 교통이나 편의시설, 소음,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시설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끔 집에 세탁기나 에어컨 등이 기본 옵션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다 사야 하죠. 그리고 이사 갈 때 가지고 가도 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랑 이야기해서 그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혼자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이나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주변에 밤늦게까지 하는 음식점이나 술집이 있으면 밤에도 소음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집 주변이 어떤 환경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집을 볼 때 구조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창문이 크고 많은 집을 좋아하고 베란다가 있는 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방이 2개 이상이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사니까 화장실은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는 회사 근처에 살고 싶었는데 아마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와 거리도 집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이면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아이가 있는 분들은 교육시설도 중요한 조건이겠죠. 이렇게 집을 구할 때 지역이나 주거 환경처럼 고려할 다양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거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봐요.